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이hu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경영학 박사님의 글입니다. 직장 내 편가르기, 심리학적 분석과 대처. 아마 당신도 직장에서 한 번쯤은 경험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보기라도 했을 법한 그 편가르기 현상이 있잖아요.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오늘 이걸 통해서요. 그 본질이 뭔지 좀 들여다보고 또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같이 한번 길을 찾아봤으면 합니다. 근데 이거 시작이요. 와, 정말 강렬해요.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직장 전쟁터 한가운데 A와 B의 대치 속에 내가 서 있다. 임원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. 이대로 남아 뜻을 지킬까? 아니면 권력이 건재할 때 갈아타야 할까? 어떠세요? 그 무슨 드라마 대사 같지 않나요? 당신도 혹시 이런 비슷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자,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. 도대체 왜 특히 우리가 일하는 이 조직 안에서 이런 편가르기는 계속 생기는 걸까요?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또 어떤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? 먼저 편가르기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야겠죠. 자료에서는 이걸 나만 옳고 상대 의견은 틀렸다. 우리 편 의견만 중요하고 저쪽 편 의견은 안 중요하다. 뭐 이런 태도라고 정의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냥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또 중요해요. 네, 맞아요. 자료를 보면 뭐 국가 간 갈등이나 이민, 난민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사회적인 이슈, 아니면 인종, 지역, 계층, 세대 이런 사이에서도 계속 나타난다고 지적해요. 정치적인 대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여기서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. 이런 행동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본성하고 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. 자료에서도 얘기하듯이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뭐랄까 되게 자연스럽게 편을 나눠왔다는 거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초등학교 운동회 때 막 천군 백군 나눠서 목 터져라 응원했던 기억 같은 거요. 네네, 있었죠. 축구 경기 보면서 우리 팀 골 넣으면 막 소리 지르고 상대팀 실수하면 나도 모르게 좀 안도하고 이런 경험 누구나 있잖아요. 그렇죠. 자료에서 그래서 싸움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어쩌면 이렇게 어디에 소속되고 또 경쟁하고 가끔은 좀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우리 안에 꽤 깊이 자리 잡은 경향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자료가 유독 한국 사회에서 이 편가르기 현상이 좀 심각하다.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. 예시도 꽤 구체적으로 들던데요. 뭐 정치적으로 보면 2022년 대선 결과처럼 아주 극단적인 대립 양상 같은 거요. 네네. 아니면 뭐 이대남, 이대녀, 나 MZ세대 이런 식으로 딱 규정하고 나누려는 시도들 그런 걸 언급하고요. 사회적으로 봐도 뭐 정규직, 비정규직, 진보, 보수 금수저, 흑수저 논쟁부터 남녀 갈등, 세대 갈등, 지역 감정까지 정말 다양하죠. 그리고 물론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는 이 직장 내에서도 뭐 학연, 지연, 혈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연고주의의 바탕을 둔 줄서기나 파벌 문화 이게 여전히 있다고 딱 꼬집어요.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심해질까요? 자료는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삶이 좀 피폐하고 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더 심해진다 이 점을 지적하거든요.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요? 네. 그렇죠.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고 특정 집단에 더 강하게 기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다른 집단에 대한 경계심이나 배타성이 커진다는 분석이에요. 그러니까 집단 심리가 개인 심리를 확 압도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자료에서 인용한 말처럼 집단 심리학은 개인 심리학에 우선한다는 거예요. 혼자 있을 땐 되게 합리적인 사람도 우리 편, 이 내 집단이라는 소속감이 강해지면 저쪽 편, 그 외 집단에 대해서는 쉽게 편견을 갖거나 좀 적대감을 드러내게 되고요. 네. 심지어 그 집단 안에서는 비슷한 의견끼리 막 공명하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주장으로 치닫기도 하고요. 때로는 리더가 이런 집단 역학을 좀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좀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생기죠. 그렇군요. 권력은 항상 희생양을 만든다. 이 자료의 문장이 좀 섬뜩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그런데 전문가님, 그 삶이 힘들 때 심해진다는 분석은 물론 타당한 것 같은데요. 혹시 반대로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되게 안정적인 환경인데도 다른 이유 때문에 편가르기가 막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? 예를 들면 뭐 권력 그 자체를 좀 즐기는 성향이라거나 아니면 뭐 지루해서 자극을 찾으려고 그러는 경우 같은 거요.
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. 물론 자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짚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.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욕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단 내의 역학관계 자체가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편가르기가 권력 문제와 딱 직결된다고 강조를 해요. 현대인들이 뭐 돈, 섹스, 권력을 막 갈망하지만 결국에는 허무함이나 무력감에 시달린다. 이런 지적과 함께 이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죠. 권력 문제요? 네.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 정확히 뭘까요? 자료에 따르면요. 권력의 본질은 이거예요.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. 편가르기는 바로 이 권력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거죠. 아, 권력의 의지. 네. 남들한테 내 존재감 좀 과시하고 내가 좀 우월하다 느끼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욕망하고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에요. 그 정신분석학자 아들러가 말했듯이 인간은 내면의 열등감을 좀 보상받으려고 끊임없이 우월성을 추구하고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한다. 뭐 이런 설명하고도 좀 통하죠. 네네. 하지만 여기서 니체의 또 다른 개념, 그 힘의 의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약간 희망적인 관점도 제시해요. 힘의 의지요? 그건 권력의 의지랑 다른 건가요? 네, 달라요. 이 힘의 의지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그런 권력욕하고는 좀 다릅니다. 오히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서 성장하려는 그런 내적인 힘을 의미하죠. 강하게 살아라,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 말처럼 어떤 외부의 평가나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완성에 집중할 때 비로소 편가르기의 근본 동력인 그 왜곡된 권력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,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자기 극복. 자, 그럼 다시 맨 처음 그 딜레마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. 힘없는 비주류 A편에 남을 거냐, 아니면 힘센 주류 B편으로 갈아탈 거냐. 이런 극심한 편가르기가 개인의 고민을 넘어서 조직 전체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도 자료는 놓치지 않더라고요. 특히 기업의 그 ESG 당형에 걸림돌이 된다. 이렇게 지적하는데요. 잠깐만요. 여기서 ESG가 정확히 뭐였죠? 간단하게 한번 짚고 갈까요? 네, 좋은 지적이세요. ESG는 뭐 아시다시피 환경, 인바이런먼트, 사회, 소셜, 그리고 지배구조, 거버넌스의 약자잖아요. 네.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 쫓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고 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 구조를 갖춰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. 뭐 이런 개념이죠. 맞아요. 그런데 조직 안에서 편가르기가 심해지면 부서끼리 협력도 잘 안 되고 공정한 평가나 의사결정도 막 왜곡되고 결국에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나 사회적 편판을 깎아먹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ESG 경영의 기본 가치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내부 경쟁 문화가 낳은 좀 심각한 부작용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ESG 경영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편가르기는 딱 그걸 막는 거네요.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자료가 딱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해주진 않아요. 오히려 두 가지 아주 다른 생존 전략을 보여주면서 당신에게 좀 깊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. 이 전략들을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본다면 하나는 현실주의자의 전환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충성파의 장기전, 뭐 이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먼저 그 현실주의자의 전환 전략부터 좀 볼까요? 이건 다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계속 힘없는 비주류에 머물러 있다가는 뭐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불이익받고 심하면 도태될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좀 과감하게 지금 속한 그룹을 떠나서 더 유리한 쪽으로 옮겨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. 결단이요? 네. 자료에서는 심지어 배신자가 될 용기도 필요할 수 있다, 이렇게 말하면서 내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데 비난의 여지는 없다는 좀 냉정한 현실론을 제시하기도 해요. 와, 근데 전문가님, 배신자가 될 용기라니 좀 너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? 실제 회사에서 그런 선택하면 뭐 평판이 나빠진다거나 기존 동료들하고 관계가 끊어진다거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요? 그냥 성공을 위해라고 하기엔 좀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. 물론입니다. 그 선택에는 분명히 큰 위험하고 대가가 따를 수 있죠.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거나 신뢰를 잃거나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.
자료도 이런 위험성을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존이나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.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 전략이 단순히 그냥 줄 바꾸기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. 오히려 학연, 지연 같은 낡은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업무 능력이나 세대, 취미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특정 기준으로만 딱 나뉘는 그런 극단적인 편가르기 구도를 좀 완화하려는 시도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.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유연한 관계망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.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어요. 그렇군요. 단순히 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관계 맺는 기준 자체를 좀 다양하게 만들라는 조언이네요. 그럼 두 번째 전략, 충성파의 장기전은 어떤 건가요? 이건 이제 정반대의 관점을 취하는 거죠. 좀 더 길게 보는 거예요. 현재 위치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. 섣불리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도 있고 권력 관계라는 게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비주류라고 해도 언젠가는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. 이런 믿음에 기반하는 거죠. 네. 어정쩡하게 눈치 보면서 양쪽에 발걸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속한 편에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에요. 설령 당장은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경험이나 교훈이 있고 무엇보다 자기 원칙을 지켰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명분이요? 네, 이 전략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상대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저쪽 편도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좀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거죠. 존중. 네, 자료의 조언처럼 상대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자,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. 이걸 통해서 오히려 갈등 상황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들어보니까 두 전략 다 일리가 있네요. 하나는 좀 현실적인 생존이랑 기회 잡는 거고 다른 하나는 좀 길게 보고 원칙을 지키는 거에 무게를 두는군요. 꼭 그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저쪽 줄 타면 승진은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쪽에 남으면 당장은 힘들어도 신념은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가치관, 또 처한 상황, 그리고 궁극적으로 뭘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. 이런 이야기네요. 정답은 없다는 어쩌면 조금 허무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도 있겠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세옹지마 고사 있잖아요. 네. 세옹지마. 그걸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요. 변방노인이 아끼던 말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더 좋은 말을 얻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아들 다리가 부러졌는데 덕분에 전쟁에 안 끌려가게 됐다는 이야기.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기룡화복이라는 게 참 예측하기 어렵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. 이런 깊은 통찰을 담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직장에서의 선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지금 당장 유리해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의 손해가 미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당장의 유불리에 너무 마음 졸이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. 바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원칙입니다. 중요하죠. 네,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도 그게 곧 틀린 것은 아니라는 인식. 어쩌면 이 단순해 보이는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이 원칙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게 복잡하고 때로는 좀 상처받기 쉬운 직장 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헤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. 마지막으로 자료는 노자의 도덕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. 하늘의 돈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남을 위할 뿐 다투지 않는다. 천지도 이 월어부하, 성인지도 위어부쟁. 오늘 우리가 나눈 편가르기, 경쟁,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구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결국 경쟁이나 갈등보다는 조화롭고 서로 돕는 그런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죠. 네,
오늘은 직장 내 편가르기라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후경 박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편가르기의 어떤 심리적 사회적 뿌리부터 시작해서 권력과의 관계,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. 당신이 처한 상황을 좀 다각도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.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당신이 속한 집단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 당신과 생각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또 그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저희와의 대화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